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것 봐. 눈 떴어. 아직 살아있네. 장인이 구덩이를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님, 그냥 얼굴까지 다 덮을까요? 안 돼. 바로 죽으면 우리가 죽은 거잖아. 숨만 쉬게 해놓고. 가 추위에 알아서 얼어 죽겠지. 새벽 3시 초겨울 산속에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친어머니를 구덩이에 넣고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흰 눈 위로 검은 흙이 쌓이고 어머니의 몸 위로 차가운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정수야, 엄마야 춥다. 제발 이러지 마.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해요. 아, 맞다. 아버님, 우리 여행 끝나고 건물 팔면 얼마 받아요? 한 8억. 내 빚 갚고 우리 절반 나누면 딱이지. 아들은 어머니의 입 위로 흙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원망하지 마요. 엄마 덕분에 내 인생 다시 시작하는 거야. 고마워요. 어머니의 얼굴 위로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남자는 손을 털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새벽 6시 비즈니스석에 앉아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 시각 눈 덮인 산속에서 어머니는 온몸이 얼어가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목걸이가 위치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30년 전 어머니가 키운 남자가 수십 명의 부하를 이끌고 눈 덮인 산을 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남자의 한마디에 비행기가 결항되고 공항에서 수갑이 채워질 거라는 것을.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은 평생 무료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순잔의 사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3시 초겨울 산속에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적 없는 산길을 따라 두 남자가 손전등을 들고 걸어 올라왔습니다. 앞서가는 남자는 42의 박정수, 뒤따르는 남자는 65의 장인 한상철이었습니다. 정수의 등에는 담요에 쌓인 사람이 엎여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미리 파놓은 구덩이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 하나가 누울 수 있는 크기의 구덩이 위로 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수가 등에 업은 사람을 구덩이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담요가 벗겨지자 68세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중풍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순자였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정수야, 여기가 어디야? 왜 이렇게 추워? 정수는 대답하지 않고 옆에 놓아둔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상철이 손전등을 비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빨리빨리 해. 새벽 6시 비행기야. 공항에서 식구들 기다려. 정수가 삽으로 흙을 퍼서 어머니의 몸 위에 덮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흙이 흰 눈 위로 쏟아졌고 순자의 다리와 배 위로 차가운 흙이 쌓여갔습니다. 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수야, 엄마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한상철이 구덩이를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야, 이것 봐. 눈 떴어. 아직 정신이 있네. 정수가 삽질을 멈추고 장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그냥 얼굴까지 다 덮을까요? 안 돼. 바로 죽으면 우리가 죽인 거잖아. 숨만 쉬게 해놓고 가. 이 추위에 알아서 얼어 죽겠지. 정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흙이 순자의 가슴과 어깨 위로 쌓여갔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야,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제발 이러지 마. 정수가 삽질을 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원망하지 마. 엄마 건물 팔아서 내 빚 갚을 거야. 엄마 덕분에 내 인생 다시 시작하는 거야. 고마워. 정수는 어머니의 입 위로 흙을 살짝 덮었습니다. 코만 겨우 숨 쉴 수 있게 남겨둔 채 삽질을 마쳤습니다.
한상철이 시계를 확인하며 재촉했습니다. 됐어, 가자. 시간 없어. 두 남자는 손을 털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눈 덮인 산속에 순자만 남았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순자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은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서울 외곽의 한 시장통, 40년 전통의 분식집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순자표 떡볶이는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분식집 옆에는 2층짜리 건물이 붙어 있었습니다. 1층은 분식집, 2층은 순자가 살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건물과 분식집을 합치면 약 8억 원의 재산이었습니다. 순자는 30살에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아들 정수를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굽어지고 허리가 휘어져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40년을 버텼습니다. 그 아들 정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을 때 순자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순자에게는 매주 빠지지 않고 전화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30년 전 어느 겨울날 분식집 앞에서 15살 소년이 굶주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온 양철호라는 아이였습니다. 순자는 그 아이를 분식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국물을 먹였습니다. 그날부터 철호는 분식집에서 먹고 자며 순자의 일을 도왔고 순자는 철호를 학교에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철호는 대한그룹의 입사해 회장의 오른팔인 비서실장까지 올랐습니다. 수십 명의 부하를 거느린 막강한 인물이 되었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순자에게 전화했고 매달 찾아와 용돈을 드렸습니다. 철호는 순자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순자도 철호를 둘째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2년 전 정수가 한미영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한 달 후 정수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해. 확실한 거야. 근데 자금이 좀 필요해.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건물이랑 분식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줘. 내 명의로.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 건물이 엄마 전 재산인데. 정수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믿어. 1년만 있으면 2배로 불려서 돌려줄게. 그때 엄마 좋은 데 모시고 살 거야. 순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직스러운 아들의 눈이었습니다. 순자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8억 원짜리 재산이 아들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정수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남은 것은 6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정수를 쫓아다녔습니다. 정수는 회사에서도 잘려 백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수가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분식집 접어. 건물 팔아야 해. 빚쟁이들이 나 죽인다고 해. 순자는 40년간 지켜온 분식집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며느리 미영은 살갑게 굴었습니다. 밥상도 같이 차리고 말도 곱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미영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어머니, 이 방 제가 창고로 써야 해요. 어머니는 저쪽 다용도실 쓰세요. 순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다용도실이면 베란다 옆에 있는 그 좁은 방 말이야? 네. 어차피 어머니 혼자잖아요. 거기면 충분해요. 순자는 짐을 챙겨 세탁기와 빨래 건조대가 있는 다용도실로 옮겼습니다. 창문도 없는 2평짜리 공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가 식탁으로 가려는데 미영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지 마세요.
어머니 밥은 따로 드릴게요. 미영은 부엌에서 스테인리스 개밥 그릇을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 밥과 반찬을 대충 담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이게 뭐야? 미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식기가 부족해서요. 어머니는 거기서 드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놓인 개밥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수가 퇴근해서 이 광경을 봤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말려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정수가 순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좀 참아. 미영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이해해줘. 그날 밤 순자는 다용도실 바닥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일요일 오전 양철호 실장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철호는 한 달에 한 번씩 순자를 찾아뵙는 것이 30년간의 습관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과일 바구니와 건강식품을 한아름 들고 왔습니다. 현관문을 연 미영이 철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양철호라고 합니다. 미영은 마지못해 철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철호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는데 베란다 옆 다용도실 문이 열리더니 순자가 나왔습니다. 구겨진 옷에 푸석푸석한 얼굴이었습니다. 철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왜 저기서 나오세요? 거기 창고 아닙니까? 순자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철호야. 요즘 거기서 자. 방이 좁아서. 철호의 눈이 다용도실 안을 훑었습니다. 세탁기 옆에 얇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철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좋은데 모실게요. 순자가 철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여기가 아들 집이야. 내가 좀 참으면 돼. 철호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순자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철호는 순자에게 용돈 봉투를 드리고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눈 뒤 돌아갔습니다. 철호가 돌아간 그날 저녁 미영이 다용도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순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영의 눈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 남자한테 뭐라고 했어요? 뭐라니? 그냥 안부 얘기했지. 거짓말 마세요. 다용도실에서 잔다고 했잖아요.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요? 순자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철호가 먼저 물어봐서. 말이 끝나기 전에 미영의 손바닥이 순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다용도실에 울렸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미영아, 앞으로 밖에 나가서 집안일 떠들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미영이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정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어머니의 빨갛게 부은 뺨을 봤습니다. 순자가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수야. 미영이가 엄마를. 정수가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왜 집안일을 밖에 나가서 떠들어? 양 실장이 뭔데 우리 집 사정을 알아야 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야, 엄마 뺨 맞았어. 내 눈에 안 보여? 정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잘못했잖아. 미영이 스트레스 받게 왜 그래? 정수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다용도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은 화끈거렸고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한겨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는 이상하게 추위를 느꼈습니다. 이불을 세 겹으로 덮었는데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순자가 다용도실 벽에 있는 보일러 밸브를 확인했습니다. 밸브가 잠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실로 나가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다용도실 보일러가 안 들어오는데. 미영이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잠갔어요. 가습이 아까워서요. 하지만 이렇게 추운데 어머니 방만 틀면 가습비가 2배로 나와요. 이불 덮고 주무세요. 순자는 더 말하지 못하고 다용도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옷을 5겹으로 껴입고 이불 속에 웅크렸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발가락 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전날 미영의 부모인 한상철과 최영숙이 짐을 잔뜩 들고 찾아왔습니다. 한상철은 65살의 남자로 3년 전 식당 사업이 망해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사위 집에 와서 눈치를 보며 용돈을 뜯어갔습니다. 최영숙은 63세 여자로 남편 못지않게 욕심이 많았습니다. 한상철이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수야, 이번 명절에 용돈 좀 두둑하게 챙겨라.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 정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미영이 부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전 부치세요. 손님 오셨어요.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말에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순자는 온종일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정수와 미영, 한상철과 최영숙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자가 수저를 들고 식탁으로 가려는데 최영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거기 앉지 마시고 부엌에서 드세요. 자리가 좁아서요. 순자는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식사 중에 최영숙이 전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시장에서 장사하던 솜씨가 어디 안 가네. 이런 일은 그쪽이 해야 제맛이야. 한상철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우리 딸은 이런 거 안 해도 돼. 있는 집 며느리니까. 정수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순자가 참다 못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도 이 집 어른입니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한상철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비웃었습니다. 어른 대접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재산 다 아들한테 넘기고 무슨 어른이야? 이 집에서 밥 얻어먹으면 일이라도 해야지.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술만 마셨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눈물이 설거지 물에 떨어졌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순자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했고 순자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중풍 초기 증상입니다.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정수가 미영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병원비 영수증을 받아들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벌써 이렇게 나왔어? 미영이 영수증을 빼앗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요양원 보내면 한 달에 200만 원이래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당신 빚이나 갚지.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병상에 누워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귀가 멍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순자는 다시 다용도실로 돌아왔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밤 정수와 미영이 안방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건물 아직 어머니 명의로 남아있잖아. 그거 팔면 8억이야. 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시면 못 팔아. 엄마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미영이 정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팔지도 못하고 병원비만 계속 나가잖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정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용도실에서 순자는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영이 친정 부모를 다시 불렀습니다. 한상철과 최영숙이 저녁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미영은 시어머니에게 일찍 자라고 말한 뒤 다용도실 문을 닫았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영이 맥주를 따르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한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어서 부른 거야? 미영이 남편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시어머니 건물 있잖아요. 아직 시어머니 명의로 남아있어요. 한상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건물이면 한 8억은 하겠네. 그걸 왜 아직 안 팔았어? 정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동의 없이 못 팔아요. 근데 어머니가 동의를 안 해주세요. 한상철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빚이 3억이야. 사돈 건물만 팔면 내 빚 갚고 너희들도 좀 살 수 있어. 최영숙이 남편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그 건물만 정리하면 우리 가족 다 편해지는데. 정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어떡해. 한상철이 목소리를 낮추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용도실 문이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정수야, 내가 예전에 등산 다니던 산이 있어. 경기도 외곽인데 거기 아무도 안 오는 곳이 있거든. 정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갑자기 산은 왜요? 한상철이 정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기다 구덩이 하나 파놓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야. 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미영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 생각해봐. 어머니 돌아가시면 건물은 당신 거잖아. 우리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 정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건 살인이잖아. 한상철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살인이야? 우리가 직접 손대는 거 아니야. 그냥 산에 두고 오는 거지. 추우니까 알아서 잠들겠지.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정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빚이 6억이야.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면서 언제까지 살 거야? 어머니 건물 팔면 다 갚고도 남아. 정수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미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중풍이시잖아. 오래 못 사셔. 우리가 조금 앞당기는 것뿐이야. 한상철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수야, 결정해. 사돈 재산 정리되면 절반은 우리 주기로 해. 그럼 내 빚도 갚고 너희 빚도 갚고 다 행복해지는 거야. 미영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제가 정수 설득할게요. 최영숙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일 끝나면 우리 가족 다 같이 해외여행 가자. 비즈니스석으로. 출국 전에 확실하게 처리하고 가는 거야. 한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5일 뒤에 비행기 예약해. 그 전에 끝내야 해.
정수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안방에서 정수를 다시 설득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거 지겹지 않아? 빚쟁이들한테 전화 올 때마다 숨는 거, 회사에서 잘리고 백수로 사는 거. 정수가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 어머니잖아. 어떻게? 미영이 정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사업 실패한 것도 어머니 건물 담보 때문이잖아. 어머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한 거야.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건물 팔면 8억이야. 빚 6억 갚고 2억 남아. 그 돈으로 우리 새 출발하는 거야. 어머니는 어차피 오래 못 사셔. 정수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할게. 미영이 정수의 볼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우리 행복해지자. 출국 5일 전 한상철이 정수를 데리고 차를 몰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산길이었습니다. 차는 산 입구에 멈췄습니다. 한상철이 트렁크에서 삽 2개를 꺼냈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 올라가야 해. 30분 정도 걸어. 두 남자는 삽을 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고 새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0분쯤 걸어 올라가자 작은 공터가 나왔습니다.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한상철이 땅을 발로 쿵쿵 밟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야. 여기다 파자.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었습니다. 두 남자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사람 하나가 누울 수 있는 크기의 구덩이가 완성되었습니다. 한상철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구덩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출국 전날 밤에 데려와. 정수는 구덩이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 순자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순자가 방에서 나오면 대화를 멈추고 순자를 볼 때면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특히 정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짜증이나 귀찮음이었는데 요즘은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양철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밤에 전화 주시고. 순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철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꼭 나를 찾아줘. 철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순자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불안해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 거기서 나오세요. 제가 당장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연락 안 되면 꼭 찾아줘. 약속해. 철호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근데 어머니, 내일 제가 갈게요. 꼭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양철호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철호는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순자가 상자를 열자 은색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목걸이 끝에는 조그만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철호야? 철호가 목걸이를 꺼내 순자의 목에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목걸이 안에 위치 추적 장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바로 찾아갈 수 있어요. 순자가 펜던트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게 왜 필요해? 철호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젯밤에 그런 말씀하셔서요. 제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요. 이거 항상 차고 계세요. 절대 빼지 마시고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철호야, 고마워. 네가 진짜 내 아들이다. 철호가 순자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제가 달려올게요. 철호가 돌아간 뒤 순자는 목걸이를 옷 안쪽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출국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미영이 순자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요즘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순자는 의아했지만 우유를 받아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30분쯤 지나자 순자는 갑자기 눈이 무거워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순자는 다용도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새벽 2시 정수와 한상철이 다용도실 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순자를 담요로 감쌌습니다. 한상철이 순자의 몸을 들어 정수의 등에 엎였습니다. 빨리 가자. 새벽에 끝내야 해. 두 남자는 순자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것을 희미하게 느꼈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중풍으로 마비된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목에는 철호가 걸어준 목걸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차가 산 입구에 멈췄습니다. 새벽 3시 정수와 한상철은 순자를 업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초겨울 산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30분쯤 걸어 올라가자 며칠 전 파놓은 구덩이가 보였습니다. 흰 눈이 구덩이 위에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수가 순자를 구덩이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순자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습니다. 수면제가 섞인 우유 때문이었습니다. 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에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수야, 여기가 어디야? 정수는 대답하지 않고 삽을 들었습니다. 한상철이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빨리빨리 해. 새벽 6시 비행기야. 정수가 삽으로 흙을 퍼서 어머니의 몸 위에 덮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흙이 흰 눈 위로 쏟아졌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정수야, 엄마야, 왜 이러는 거야? 한상철이 구덩이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아직 정신이 있네. 임마가. 정수가 어머니의 입 위로 흙을 살짝 덮었습니다. 코만 겨우 숨 쉴 수 있게 남겨두었습니다. 한상철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돼. 이 추위에 알아서 얼어 죽겠지. 가자. 정수는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두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흰 눈이 순자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송이가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자의 목에는 철호가 걸어준 목걸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작은 펜던트가 희미하게 빛을 내며 위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6시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정수와 미영, 한상철과 최영숙이 비즈니스석 탑승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미영이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거기 가면 쇼핑부터 하자. 시어머니 건물 팔면 돈 생기잖아. 정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사. 이제 우리 인생 피는 거야.
한상철이 여권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하하, 사돈 덕분에 비즈니스석 타보네. 역시 효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최영숙이 면세점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화장품 사러 가자. 비행기 시간 아직 있잖아. 네 사람은 웃음꽃을 피우며 면세점으로 향했습니다. 산속에 어머니를 묻어두고 온 지 불과 3시간 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양철호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철호는 3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요일 아침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호가 휴대폰을 들어 순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철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철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아무리 바빠도 철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철호가 정수의 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울렸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철호의 머릿속에 며칠 전 순자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철호야,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꼭 나를 찾아줘. 철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철호는 대한그룹 본사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 나야. 급한 일이 있어. 위치 추적 좀 해줘. 전화기 너머로 김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실장님. 어떤 기기요? 내가 며칠 전에 등록해둔 목걸이 추적기야. 지금 바로 위치 확인해줘. 잠시 후 김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실장님, 위치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외곽 산속이네요. 근데 왜 이런 곳에? 철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산속? 네, 인적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GPS 좌표 보내드릴게요. 철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부하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당장 10명 모여. 차량 3대 준비하고. 비상이야. 철호는 동시에 119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산속에 조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GPS 좌표 보내드릴 테니 구급대 출동 부탁합니다. 30분 후 철호와 부하 10명은 차량 3대에 나눠 타고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철호는 조수석에서 연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순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철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1시 철호 일행이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산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들이 뒤따랐습니다. 실장님, 조심하세요. 길이 미끄럽습니다. 철호는 대답하지 않고 산길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올라가자 눈 위에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간 흔적이었습니다. 철호가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공터 한가운데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위로 눈이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철호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였습니다. 철호가 흙더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을 쓸어내자 흙 사이로 사람의 코가 보였습니다.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철호가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 속에서 순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얼굴은 흙과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들 여기 와서 도와줘. 빨리. 부하들이 달려와 함께 흙을 걷어냈습니다. 순자의 몸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옷은 흙투성이었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철호가 순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철호예요. 눈 떠보세요. 순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철호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철호. 아. 순자의 목소리는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철호가 순자를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때 산 아래에서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순자를 들것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저체온증이 심합니다. 체온이 34도 아래로 떨어졌어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철호가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대한그룹 계열 중앙병원으로 옮겨주세요. 제가 미리 연락해 두겠습니다. 구급차가 산을 내려가는 동안 철호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VIP 병동 준비해 주세요. 68세 여성 환자,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 최고의 의료진 붙여주시고요. 30분 후 구급차가 대한그룹 중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순자를 급히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철호는 응급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부하들이 옆에서 철호를 지켰습니다. 1시간쯤 지나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철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30분만 늦었으면 돌아가셨을 겁니다. 저체온증에 심한 탈수, 거기다 기존에 중풍까지 있으셔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철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틀 후 순자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VIP 병동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순자가 철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호야, 네가 나를 살렸구나. 철호가 침대 옆에 앉으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산속에 묻혀 계셨어요?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철호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내 아들이 나를 묻었어. 철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정수가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위하고 둘이서 나를 산에 데려가서 구덩이에.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철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놈이 감히. 철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철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철호야, 어디 가려고. 철호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다시 앉았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호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 철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놈들 제대로 지옥 맛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 말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순자가 철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철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돌아가신 척 해주세요. 그놈들이 어머니가 죽은 줄 알게 하는 겁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죽은 척? 네. 그놈들이 장례식을 치르게 할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어머니가 직접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순간 그놈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삽을 들고 자신 위에 흙을 퍼붓던 그 얼굴.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철호야. 내 말대로 할게. 철호가 순자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철호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철호는 형사과 수사팀장에게 순자의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사진과 의료 기록, 위치 추적 자료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수사팀장이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피의자들이 지금 해외에 있다고요?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아침 비행기로 출국했습니다. 4명입니다. 수사팀장이 전화기를 들며 말했습니다. 즉시 출국 금지 조치 내리겠습니다. 인터폴에도 협조 요청하고요. 2시간 후 정수와 미영, 한상철과 최영숙 4명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경찰은 해당 국가 경찰에 피의자 억류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시각 해외의 한 리조트에서 정수 가족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칵테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거지. 역시 인생은 즐겨야 해. 정수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 인생 피는 거야. 한상철이 선베드에 누워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사돈 건물 팔면 한 8억이지? 내 빚 3억 갚고 너희 빚 갚고 남는 돈으로 또 여행 오자. 최영숙이 남편 옆에서 웃었습니다. 호호, 그래요. 이번엔 유럽으로 가요. 4사람은 웃음꽃을 피우며 휴가를 즐겼습니다. 산속에 어머니를 묻어두고 온 지 이틀째였습니다. 여행 4일째 아침 정수 가족은 귀국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정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뭔데요? 빨리 해주세요. 비행기 시간 있어요.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공항 경찰 2명이 다가왔습니다. 박정수 씨, 한미영 씨, 한상철 씨, 최영숙 씨 맞습니까?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죠? 공항 경찰이 무전기로 연락을 취한 뒤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요청으로 4분을 억류해야 합니다. 따라와 주십시오. 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했다고? 미영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래? 공항 경찰이 4사람을 공항 내 구금실로 안내했습니다. 이틀 후 정수 가족 4명은 강제 송환되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대기하던 한국 경찰들이 4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정수 씨, 한미영 씨, 한상철 씨, 최영숙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수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살인미수? 무슨 살인미수요? 우리가 누굴 죽였다고? 경찰이 정수의 손에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모친 김순자 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입니다. 그 순간 정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미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시어머니는 이미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경찰이 미영에게도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신 말씀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상철과 최영숙도 차례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4사람은 경찰차에 실려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철호가 순자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그놈들 전부 체포됐습니다.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수도? 네, 공항에서 바로 구치소로 갔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철호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작전을 실행할 때입니다. 작전이라니? 철호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협조해서 그놈들에게 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통보할 겁니다. 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놈들이 장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받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어머니가 직접 나타나시는 겁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철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묻고 장례식까지 치르려던 놈들 앞에 어머니가 살아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놈들 얼굴 상상되세요?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삽을 들고 자신 위에 흙을 퍼붓던 그 얼굴. 추위에 알아서 죽겠지 라고 말하던 그 입.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할게. 며칠 후 구치소에 수감된 정수에게 교도관이 찾아왔습니다. 박정수, 면회 아니고 통보사항이다. 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요? 교도관이 종이 한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 모친 김순자 씨가 병원에서 사망했다. 구출 당시 저체온증 후유증으로 회복하지 못했다고 한다. 정수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정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꿔 슬픈 척 눈물을 짜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교도관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려면 외출 허가 신청해. 검토해 볼게. 정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도관이 나가자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죽었구나. 드디어 죽었어. 이제 건물은 내 거야. 사흘 후 정수는 장례를 위해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영과 한상철, 최영숙도 함께 외출 허가를 받아 장례식장에 모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외곽의 작은 곳이었습니다. 빈소는 가장 작은 방으로 잡았습니다. 정수가 빈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어차피 조문객도 없을 거야.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빨리 끝내고 돌아가자. 한상철이 정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돈이 유언장 같은 거 남겼나? 건물명에 확인해 봐야지. 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장 없어요. 그냥 제가 상속받으면 돼요. 최영숙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 장례 끝나면 바로 건물 팔자. 네 사람은 빈소에서 낮은 목소리로 재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저녁이었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순자의 지인들은 장례 소식을 듣지 못했고 정수도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빈소에는 정수와 미영, 한상철과 최영숙 네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때 빈소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양철호였습니다. 정수가 철호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철호가 천천히 다가와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 씨,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니 참 안 됐습니다. 정수가 억지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갑자기 돌아가셔서. 철호가 정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외로우셨겠습니다. 효자 아드님. 정수는 철호의 눈빛에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철호가 빈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정사진은 어디 있습니까? 정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급하게 준비하느라. 철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빈소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빈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네 사람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68세의 노인, 김순자였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빈소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이야. 한상철이 뒤로 물러서며 넘어졌습니다. 의자가 와르르 쓰러졌습니다. 최영숙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가 아들 앞에 섰습니다. 정수야, 엄마 안 죽었어. 정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묻은 그 산에서 살아나왔다. 철호가 나를 찾아줬어.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가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 그 순간 빈소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살인미수 혐의로 연행합니다. 경찰들이 정수와 미영, 한상철, 최영숙에게 다시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수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네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빈소에는 순자와 철호만 남았습니다. 철호가 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철호가 순자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저놈들 진짜 지옥을 보여줄 겁니다. 장례식장 사건 다음 날 정수와 미영, 한상철과 최영숙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피해자 사망 통보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살인미수 혐의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오히려 장례식까지 치르려 한 정황이 추가되어 죄질이 더 나빠졌습니다. 철호는 순자를 대한그룹 소유의 고급 요양시설로 모셨습니다. 요양시설은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1인실에 전용 욕실,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는 최고급 시설이었습니다. 철호가 순자를 방에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푹 쉬세요. 제가 최고의 의료진 붙여드렸어요. 중풍 재활 치료도 받으시고요. 순자가 넓은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철호야, 이런 데가 얼마나 비싸겠어. 내가 무슨 돈으로. 철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건강 회복하시는 것만 생각하세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철호야, 네가 진짜 내 아들이다. 철호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30년 전에 어머니가 저를 안 거두셨으면 저는 길거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철호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날 저녁 철호는 사무실로 돌아와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철호는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박정수가 전에 다니던 회사 알아봐. 그놈이 거기서 뭘 했는지 다 조사해. 이틀 후 비서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장님, 박정수가 회사 자금 2천만 원을 횡령한 정황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철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아.
그 자료 회사 감사팀에 익명으로 넘겨. 다음 날 정수가 다니던 회사 감사팀은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정수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고 회사는 즉시 정수를 해고하고 추가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구치소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정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철호의 복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호는 장인 한상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실장님, 한상철이 10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탈세한 증거입니다. 매출 축소, 허위 경비 처리 등이 있습니다. 철호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국세청에 제보해. 증거자료 다 첨부하고. 며칠 후 국세청이 한상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10년간의 탈세 금액과 가산세, 추징금을 합쳐 5억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한상철은 구치소에서 이 통보를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한상철이 면회실에서 아내 최영숙에게 말했습니다. 5억이야. 집 팔아도 모자라. 우리 이제 거지야. 최영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떡해요. 이게 다 그 늙은이 때문이야. 죽었어야 했는데.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수와 미영, 한상철과 최영숙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네 사람 모두 수의를 입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정수, 한미영, 한상철, 최영숙은 공모하여 피해자 김순자를 산속 구덩이에 생매장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들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초겨울 산속에 묻고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피해자가 죽은 줄 알고 장례식까지 치르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살인 시도입니다. 검찰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한미영에 대해 추가 사실을 밝힙니다.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고인 한미영은 5년 전 남편 이모 씨에게 사기 결혼을 하여 재산 1억 원을 빼앗고 도주한 전과가 있습니다. 당시 이 씨가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받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의 죄질을 판단하는데 참고 자료로 제출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미영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5년 전 일이에요.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세요. 재판이 끝난 후 미영의 과거가 언론에 기사화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 생매장 며느리, 전 남편에게도 사기 결혼 전과. 기사는 인터넷을 타고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댓글에는 온갖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구치소에서 뉴스를 본 미영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며칠 후 면회실에서 정수와 미영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영이 정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그 늙은이가 왜 안 죽은 거야? 정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어떻게 살아났는지. 미영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묻지를 않았잖아. 얼굴을 왜 남겨놨어? 정수가 화를 냈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가 그러라고 했잖아. 나한테 왜 그래? 면회실 교도관이 다가와 경고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다시 한번 소란 피우면 면회 종료합니다. 미영이 이를 악물며 정수를 노려봤습니다. 이혼할 거야. 당신이랑 같이 망하기 싫어. 정수가 미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영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미영이 돌아섰습니다. 정수는 미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에게 면회객이 왔습니다.
예전 회사 후배 김태준이었습니다. 정수가 과장이던 시절 부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수가 면회실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태준아, 네가 왜 왔어?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소식 듣고 왔습니다. 힘드시죠? 정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들지. 이 꼴이 됐으니. 태준이 주위를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정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수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태준아,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뭔데요? 정수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 늙은이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어. 내가 나가면 그 노인네 가만 안 둘 거야. 근데 그 전에 네가 좀 도와줘. 태준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정수가 메모지를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여기가 그 노인네 있는 요양시설이야. 네가 가서 좀 겁을 줘. 알았지? 태준이 메모지를 받아들며 망설였습니다. 선배님, 이건 좀. 정수가 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나가면 돈 줄게. 2천만 원. 부탁이야. 태준은 2천만 원이라는 말에 눈이 흔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일주일 후 밤 11시였습니다. 태준은 검은 옷을 입고 요양시설 담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설 주변은 어두웠고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태준은 담장을 넘어 시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설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복도에 비상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태준은 정수에게 받은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3층 302호. 태준은 계단을 올라 3층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302호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302호 안에서 순자가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발소리였습니다. 간호사들의 가벼운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손전등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야간 순찰 중인 경비원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태준이 움찔했습니다. 손잡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오며 다시 물었습니다. 야간 면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태준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 저는 그냥. 경비원이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상한 사람 발견. 3층 302호 앞. 지원 바랍니다. 태준이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이 뒤쫓으며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태준은 계단을 내려가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1층에서 다른 경비원 2명과 마주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태준이 방향을 바꿔 뛰었지만 3명의 경비원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경비원 1명이 태준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경찰 부를 테니까 꼼짝 마. 태준은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302호 안에서 순자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경비원들이 누군가를 제압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호야, 방금 누가 내 방에 들어오려고 했어. 전화기 너머로 철호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다치신 데 없으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갑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수, 네가 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 후 철호가 요양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순자의 방으로 뛰어들어간 철호는 순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순자가 철호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철호야. 경비원들이 잡았어. 철호가 순자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제가 경비를 더 강화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철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 중입니다. 제가 가서 확인하고 올게요. 다음 날 오전 철호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수사과 형사가 철호를 맞이했습니다. 양 실장님 오셨습니까? 어젯밤 체포된 남자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철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왜 우리 어머니를 해치려 한 겁니까? 형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김태준이라는 30대 남자입니다. 박정수 피의자의 전 직장 후배예요. 철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수놈의 후배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백을 받았습니다. 박정수가 구치소 면회 때 직접 지시했답니다. 김순자 씨를 겁주거나 해치라고요. 대가로 2천만 원을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철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놈이 구치소에서도. 형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박정수에 대해 범행 교사 혐의로 추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고소장 접수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철호는 요양시설로 돌아와 순자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철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그 남자, 정수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정수가 구치소에서 후배한테 시켰답니다. 어머니를 해치라고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체념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야 했나? 정수가 그렇게까지. 철호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놈은 더 이상 어머니 아들이 아닙니다. 이번에 살인교사 혐의까지 추가되면 형량이 훨씬 늘어날 겁니다. 순자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미련 같은 건 없어. 그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철호가 순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만 믿으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한 달 후 최종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 대법정에 정수와 미영, 한상철과 최영숙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 모두 수의를 입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순자와 철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재활치료로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정수, 모친을 산속에 생매장한 살인미수죄, 그리고 구치소에서 타인을 교사하여 모친을 해치려 한 살인교사죄.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합니다. 재판장이 정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 박정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15년. 15년이라고요. 재판장이 다음 피고인을 불렀습니다. 피고인 한미영. 시어머니 생매장에 적극 가담한 살인미수 공범 혐의. 유죄로 인정합니다.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미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10년. 말도 안 돼.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다음 판결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한상철.
생매장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직접 구덩이를 팠으며 사위를 교사한 혐의, 유죄로 인정합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한상철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최영숙, 생매장 계획에 공모하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 유죄로 인정합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최영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결이 끝나자 네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정수가 장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아버님 때문이잖아요. 아버님이 먼저 제안한 거잖아. 한상철이 받아쳤습니다. 뭐, 네가 엄마를 죽이고 싶어 했잖아. 나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 미영이 정수에게 악을 썼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이혼할 거야. 당장. 최영숙이 딸에게 매달렸습니다. 미영아, 엄마 살려줘. 엄마는 시킨 대로만 했잖아.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연거푸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정숙하지 않으면 퇴정시킵니다. 교도관들이 네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방청석에서 순자는 아들이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철호는 법률팀을 동원해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정수가 순자에게서 빼앗아 자기 명의로 돌려놓은 건물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김순자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 박정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순자의 건물 8억 원이 다시 순자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철호가 순자에게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물 찾았습니다. 이제 어머니 거예요. 순자가 등기부등본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한편 한상철에게는 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국세청의 탈세 추징금 5억 원을 내지 못하자 한상철의 집과 남은 재산이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최영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남편의 재산이 모두 압류되면서 출소해도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최영숙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가 시어머니 생매장하라고 시킨 사람이래. 쯧쯧,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최영숙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6개월 후 순자는 재활치료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풍으로 마비되었던 왼쪽 팔다리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호는 순자를 위해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순자가 새 집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철호야, 이 집도 네가 해준 거지? 철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건물 임대료 받으시면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순자가 철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호야, 네가 없었으면 나는 그 산에서 죽었어.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야. 철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30년 전에 어머니가 안 걷어주셨으면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저는 그 은혜를 갚는 것뿐입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후 철호가 순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대한그룹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거기 명예관장직이 비어 있는데 어머니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내가 관장? 철호야, 나는 시장에서 분식집이나 하던 사람이야. 내가 무슨 관장이야. 철호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복지관에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많아요. 어머니처럼요. 어머니가 그분들 이야기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순자의 머릿속에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개밥 그릇에 밥을 받아 먹던 날들. 산속 구덩이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죽음을 기다리던 순간.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해볼게. 철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노인복지관에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복지관에는 70대, 80대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자식이 없거나 자식에게 버림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순자는 노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할머니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관장님도 자식한테 버림받으셨다면서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들한테 산에 묻힐 뻔했어요.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살아계시니 다행이에요. 저는 아들이 요양원에 맡기고 3년째 얼굴도 안 비쳐요. 순자는 할머니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끼리 가족하면 되죠. 피가 섞여야만 가족인 거 아니에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철호는 매주 빠지지 않고 순자를 찾아뵀습니다. 일요일마다 순자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가끔은 복지관에 들러 노인들에게 과일과 간식을 돌렸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순자가 철호에게 말했습니다. 철호야, 네가 내 진짜 아들이다. 철호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입니다. 앞으로 제가 평생 모실게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경기도의 한 교도소, 정수는 독방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수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면회 와주세요. 정수는 매달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벌써 12번째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통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이 정수의 독방 앞에 섰습니다. 박정수, 편지 왔다. 정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답장을 보냈구나. 하지만 교도관이 건넨 봉투에는 빨간 글씨로 반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가 보낸 편지가 그대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움켜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면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면회 대상자는 김순자, 어머니였습니다. 일주일 후 교도관이 정수에게 통보했습니다. 면회 거부됐다. 피해자 측에서 면회 원치 않는다고 했어. 정수가 교도관에게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더 신청해 주세요. 제발이요. 어머니한테 사죄하고 싶어요. 교도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번째야. 3번 다 거부됐어. 포기해. 정수는 독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같은 방 수감자가 정수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페륜아. 엄마를 산에 묻어놓고 무슨 면회야. 창피한 줄 알아. 정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정수는 페륜아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정수를 무시하고 따돌렸습니다. 어머니를 산에 묻은 놈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같은 시기 여자 교도소에서 미영은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정수에게 보낼 편지도 함께 썼습니다. 정수 씨, 이혼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미영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교도관에게 건넸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는 이혼 서류와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떠났습니다. 정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3년 후 한상철과 최영숙이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국세청에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갔고 남은 재산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쪽방촌에서 월세 20만 원짜리 방을 구했습니다. 3평짜리 좁은 방에 화장실도 공용이었습니다. 한상철이 벽에 기대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이 꼴이 되다니. 최영숙이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짓을 하자고 했잖아. 구덩이 파자고 한 게 누구야? 한상철이 받아쳤습니다. 뭐, 네가 확실하게 묻어라고 했잖아.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 두 사람은 좁은 방에서 매일 싸웠습니다. 예전에 비즈니스석 타고 해외여행 가던 시절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하루 세끼도 제대로 못 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가을, 철호는 순자의 70번째 생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대한그룹 회장에게 순자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회장이 철호에게 말했습니다. 철호야, 네가 그렇게 모시는 분이니 나도 뵙고 싶구나. 생일잔치에 내가 직접 가도 되겠나? 철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철호는 노인복지관에서 성대한 생일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복지관 강당에 풍선과 꽃으로 장식하고 뷔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생일 당일 복지관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복지관 노인들 50여 명, 철호의 부하 직원들 20여 명, 그리고 대한그룹 회장까지. 순자가 강당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관장님. 생신 축하드려요. 순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철호가 순자를 주빈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이 순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 여사님. 저는 대한그룹 회장 박준혁입니다. 순자가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런 곳까지 와주시다니. 회장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철호가 어머니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30년 전에 어머니가 철호를 안 거두셨으면 저는 지금 최고의 비서실장을 못 얻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과분한 말씀입니다.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철호한테 말씀하세요. 순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불이 켜졌습니다. 촛불 70개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순자는 촛불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순자는 촛불을 후 불어 껐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철호가 마이크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철호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던 고아였습니다. 그때 이분이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학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철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분이 안 계셨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고 저의 진짜 어머니입니다. 철호가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부디 저를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철호야. 순자가 철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철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철호야, 너는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어. 피가 섞이지 않아도 네가 내 아들이야. 철호도 순자를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복지관 노인들이 순자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관장님, 부러워요. 저런 아들이 있어서. 순자가 할머니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제 가족이에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일잔치가 끝나고 순자와 철호는 복지관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호야, 1년 전에 그 산에서 하늘을 봤어. 그때는 이렇게 예쁜 노을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철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예쁜 것만 보세요. 슬픈 건 다 잊으시고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슬픈 건 다 잊을게. 네가 있으니까. 순자가 철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철호야,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다행이야. 철호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 아들이어서 행복합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노을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어느 모자보다 깊은 정을 나눈 두 사람.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야. 순자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초겨울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이었습니다.